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1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일출이 저는 한 6시부터 해가 떴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서울 지역 일출이 7시 17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7시 31분이니까 와, 일출이 있는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늦게 태양이 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디 제일 빨리 뜨는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뜨는 곳은 뭐 7시 7분인가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아침을 빨리 여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진짜 부지런하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지 노영입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확실히 젊은 정치인들이라서 그러는지 뭐 기존 정치인들이 하는 문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과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좀 신선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뭐 신당 이런 것하고 좀 결이 달라서 오늘은 또 그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향해서 가는 이분들의 그리는 그 당 혹은 정치 이것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쇼미더민심 시간에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과 함께 한 주간의 민심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를 버리면서까지 일본을 그렇게 떼어주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일본 정상 제일 많이 만나고 그런데 기시다 지금 지지율 얼마인지 아시죠? 20%도 간당간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인기가 되게 없죠. 요즘 오히려 트럼프가 인기가 더 많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언론 탄압을 받는 과정에서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점일까? 아는 분들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엄선해서 고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박용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댓글창 중에 써니님께서 타독 실수해도 타독 이쁘게 봐줘요 이러셨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저한테 하는 말인가요? 누가 아직까지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실수했나요? 앞으로 할 것을 그러네. 써니님께서 순진무구 또 진이라고 썼어. 써니님 박용진 아니라니까요. 박용준이라니까요. 박용준 기자님 오늘도 흥하시길 귀염 토닥토닥 하셨는데 네 좋은데 박용준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자 농담으로 시작해봤고요. 요즘 종이빨대 정책. 야, 진짜 이거 너무 심하더만. 제가 그 커피숍 가면은 종이빨대 어느 날부터 나타났잖아요. 진짜 텁텁하고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참고 했더니,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뭐예요, 도대체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이 종이 빨대 정책이 무기한 표류하면서 시민들과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 환경부는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이번 주 금요일이 24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동참하겠다는 대의 아래 애써 생활습관까지 바꾼 노력을 비웃듯이 정부는 돌연 규제를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쭉 이거 하라고 난리 쳐놓고 왜 하냐 그러니까 그게 좋다고 꼭 해야 된다고 네가 불편해도 지구를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1년 내내 줬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불편을 참고 내 나쁜 사람 되기 싫다 내지는 나쁜 사람보다도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라니까 가야 되나 보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책을 철회해버리면 그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진짜 환경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제 이제 강남에서 그 환경부 장관이랑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규제를 주제로 소상공인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한 장관은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는 변함없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금도 지원하고 판로도 찾아주고 해서 종이빨대 업체들은 자기네가 지원하겠다. 근데 종이빨대는 쓰지 마라? 쓰지 마라. 뭐예요? 그럼 어디다 쓰겠다는? 어디에 팔도록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들이 공동 구매해서 그냥 재고 있는 건 좀 털어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잘 엑시트하자 뭐 좀 요런 방안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게 좀 현장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무리하게 지금 하는 건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걸 밀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환경부는 현재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종이빨대 자체가 진짜 친환경적이어서 막 그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하고 현저히 다른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종이컵하고 비슷하던데요. 종이컵도 이렇게 코팅돼 있어가지고 원래 그거 재활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이빨대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처음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종이빨대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흐물흐물해지거나 네, 입에 네. 넣으면 좀 사용감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계속 개선이 됐어요. 품질 개선이. 그러니까 개선하다 보니까 코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수용성 코팅으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아 수용성.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써 좀 쓸만하네, 좀 이제 좀 재활용도 되겠네 싶으니까 쓰지 마. 왜 쓰지 말라는 거 갑자기 또. 이제 그 초반에 이제 안 좋던 반응들이 누적이 됐잖아요. 이제 그 반응들이 이제 환경부에 전달이 되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거 괜히 계속 밀었다가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좀 요런 식의 지금 액션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짜. 써니님, 종이빨대 줄도선 큰일 났어요. 그 다음에 박주영님, 지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환경오염 심각하지만 해결 못합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님, 오늘 늦게 오셨지만, 종이빨대 이제 적응됐는데, 그리고 배동호님, 오랜만입니다. 친환경과 반대로 가는 용산 정부입니다. 병우님, 이분 말이 정답이네. 표를 위해 미룬 거잖아, 바보야.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고 맨날 바뀌고 앞에 한 얘기가 다르고 뒤에 한 얘기가 달라. 우리는 앞에 얘기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 우리만 새 된다니까요. 우리만 바보 된다니까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 뭐 무슨 새 됐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사이드인가 정말 나만 바보 되고 있다니까요.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가 이번에 교훈이에요. 도대체가 뭐예요 이게. 다회용기들 뭐 맨날 쓰라고 그냥 선전 나오더니만 솔직히 다회용기 쓰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결국 뭐 다회용기 업체들이나 종이빨대 업체들이나 정부를 불신합니다. 이번에 간담회 같은데 절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그냥 따로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애써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이쪽 업체들은 이 전면 사용이 당연히 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뭐 라인도 늘리고 생산 물량도 우리가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늘리면서 그렇죠. 재고가 지금 거의 뭐 한 2억 개까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걸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자금이나 팔로 이렇게 해줘도 지금 이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미 직원들이 상당수 휴직하거나 네. 아니면 퇴사한 상황이라서 완전히 곤란한 상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라에서 뭐 특별히 뭘 해주는 거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와서 자금 지원을 좀 빌려주는 거나 아니면 판로를 좀 공동구매로 재고를 좀 덜어주겠다. 이런 정도의 대응만으로는 실제로는 이건 아무 해결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대책도 없이 그냥, 아, 이번에 그냥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해. 뭐 이렇게 지금 회사,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럴 것도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그랬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고 이런 쪽으로 또 사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은 다 큰일 나는 건데,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정책을 이따위로 펴죠? 그냥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 정책이 잘된 건지 못된 건지 한번 열심히 체크해보고 노력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하든지. 뭐 지금 국민들 가지고 실험하는 겁니까? 예? 누가 망하나, 어떻게 하면은 폭삭 망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덜 망하나, 이런 거 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정책을 하고 하는 걸 펼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엔 머리들이 없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딱 뻔한뻔짜인 것을 가지고 조삼모사식이야. 앞에서 조금이라도 성과가 있다는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좀 가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닌가벼 이러고 끝내버리고. 그리고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왜? 자기네들은 어공이니까. 그렇잖아요. 늘공도 마찬가지지만 어공 진짜 심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번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그거 쫓아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하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아 이거 아닌가벼 이러고 또 내버려두고. 그럼 제일 골탕먹는 거는 국민들하고 그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예. 다행히도 그 일부 카페에서는 그 이번 24일 이후에도 그냥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이 친환경 빨대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비닐봉지도 이미 생분해성으로 바꾸는 바당에 이게 뭐 종이 빨대가 지금 당장에 플라스틱 빨대보다 한 2.5배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네. 그렇더라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 맞으니까 우리 업소에서는 그냥 종이 빨대를 계속 쓰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커피 전문점이 오히려 정부보다도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인들보다는 우리 국민이 훨씬 더 훌륭하다니까요. 우리가 금연구역을 처음부터 지켰던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종량제 봉투도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분리수거를 제일 잘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수십 년간 정부 정책 기조 아래서 이제 민간 협조가 뒷받침된 성과라는 거를 좀 정부 당국자들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아, 맞아요. 어쨌든 진짜 제가 재활용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용기 같은 거 다 이렇게 물 씻어가지고 안에 오염물질 더러운 거 이런 거 묻은 거 다 닦아내야 되고요. 물기도 다 빼야 되고요. 진짜 일이 한 두세 배는 더 늘어.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야, 너 잘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그거 할 때는 뿌듯한 마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어쨌든 다각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정책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해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머리 공론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한동훈 씨 요즘에 아주 난리 났는데 봅시다. 예.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이제 뜨거운데요. 근데 정작 한동훈 장관이 임기 내내 내놓았던 그 야심찬 정책들은 하나같이 재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사형 집행은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한 장관이 정당 해산 청구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던 검사 탄핵의 당사자는 결국 수사 대상자로 전락했습니다. 자, 보세요. 한동훈 장관님 대구 가가지고 지금 기뻐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기차표 3시간 늦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말해줬죠. 본인이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제? 그 사형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형 안 당한 그런 수감자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형 날짜 잡았나요? 아니죠. 26년 동안 지금 사형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형수들을 시체말로 바보 만들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자기 정치하려고 하고 이거 맞습니까?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인사 다 자기가 꽉 틀어잡아가지고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지금까지 나온 인사 참사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 다 누가 책임지니까? 아무도 책임이 안 져. 자기가 지금 카메라 프레시 받으면서 행복하고 여기저기 웃으면서 다닐 때가 아니에요.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본인이 장관이면 장관답게 장관에서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꾸 정치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장관이. 장관은 정무직으로 정책을 펼치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음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좀 뭐 대통령 되고 싶어서 좀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입으로 내뱉어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된 게 뭐 있고.
예? 수사권. 검사가 경찰한테 가져오는 수사권 시행령으로 하나 고쳐갖고 자기네 딱 필요한 거 그런 것만 싹싹하고 나머지 지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장관 된다면 지금까지 마약 잡는다 그러더니 잡았어요? 마약 사범들 지금 다 줄줄이 그냥 비웃고 있어요. 한 장관은. 왜? 지드래곤하고 이성균 씨 봐요. 아무리 다 탈탈 털어도 다 음성이래잖아요. 마약 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태원 참사 어떤 걸 났는지 보세요. 뭘 지금 했어요, 도대체가. 본인 역할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진 찍고 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예? 이정섭 차장검사, 수원에. 결국 피해자로 된 거죠, 이번에. 그렇죠. 수사 대상으로 된 거죠? 예? 아니라며. 아, 진짜 답답하고 짜증나고 내가 본인 할 일을 정확히 하라고요, 본인 할 일을. 당정은 사형 집행 재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장기간 사형 집행을 미루면서 이제 국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랑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이후 사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징역형을 내린 흉악범과 다른 흉악범과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임기 내내 이제 사형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8월 30일에도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형 집행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 관측까지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고 유영철, 정영구 등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하면서 분위기를 한껏 높였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게 모두가 최근 강력 흉악범죄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액션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드래곤님, 인사검증 100% 실패, 전부 다 한동훈 작품이다. 맞습니다. 예? 와플님, 마약 때문에 젊은이들 죽는 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게만 하고 있습니다. 마진용님, 살아있는 권력 수사 했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죽어가는 권력만 그냥 냅다 들이패고 있습니다, 지금. 이형진님, 이 정부는 지금 대국민 저항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대국민 저항운동하는 것, 국민들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님, 뭐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릴 돈은 다 어디서 나나. 그리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키나 합니까? 그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압니까? 미국과 같은 그 사적인 그 회사에서 교도소 운영해가지고 되는 곳에서는요, 그걸 해야지만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먹고 살 길이 뚫리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동신형이 계속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우리나라랑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외국에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막 언론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 언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장관이. 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장관님 들어온 다음에. 장관이 지금 2년 되지 않았어요, 2년? 예? 2년 다 돼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나로 제대로 한 게 있어요? 나는 우리 한동훈 장관이 옛날부터 알고 있지만 장관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장관이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나머지 다 좋아요. 사줄 수 있는 거 좋고, 친절한 거 좋고, 사인해주는 거 좋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좋고, 다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본은 뭡니까?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으로서 자기 할 일을 잘하십시오. 인사검증 개떡같이 하지 마시고, 그지같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자기 할 일 하십시오. 어디 가서 웃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그리고 무슨 자기 부인까지 데려다 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대통령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대선 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게.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경제도 개떡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에? 아, 나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어제 이제 이정석 검사가 이제 수사 착수했는데요. 네. 이제 이정석 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해서 수사하던 수사 지휘를 맡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대검에서는 이번 수사가 검찰총장의 지시로 의혹 전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미 탄핵을 추진 중이고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안이 헌재로 가기 전에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 의혹을 확인해서 탄핵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탄핵한다 그러니까 야 니네가 왜 탄핵을 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싹 빼놓는 거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치 뭔가 스스로들 하는 것처럼 탄핵 얘기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비리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했을 대로 공수처에 넘겨요. 이 사람 검사잖아요. 검사. 공수처 넘기라고요. 안 넘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탄핵만 남발한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야죠. 누구는 뭐 바보라서 그래도 탄핵 얘기만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좀 제대로 일하려면 딱딱딱딱 하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자꾸 자기들 제 식구 감싸기 하면서 꼼수 부리고 하는 거 이런 거 좀 막고 뭐 하나 효능감 있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능감 있게. 효능감 있는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지금. 나 가지나물 좋아하긴 하는데 가지볶음 좋아하긴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한동안 깔려고? 아니죠. 뭐예요? 왜요? 이제 어느 정도 최근 저도 이제 어제 단독 기사가 사형제 폐지도 단독이었고 이제 어제 그 단독은 아니지만 이정섭 수사 착수는 이제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 연관성이 뭘까를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 이게 다 한동훈 장관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이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래요 지금 이슈가. 이슈를 다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블랙홀처럼. 이게 바로 위험한 신호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한동훈 혼자 삽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이슈를 다 자기가 먹어버려. 왜 그래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딱 해안이 있네. 그 눈치를 챘네. 그래서 어쨌든 가져왔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용진 기자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가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분양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틈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야생 산에서 키웠습니다. 야생 삼이죠. 지리산 산양산삼. 제가 오늘 목청이 크죠? 산삼 먹어서 그래요. 산삼. 어젯밤에 제가 2번 먹고 잤어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하고 똑같다고 하고요. 7년간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모두 쫙 모아서 한 병에 담았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산양산삼, 산삼순백. 자, 보세요. 이게 나 근데 사실 돈 얘기는 하기 싫었는데 이게 꼭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마 비싸다고 해서 나중에 주춤하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려드리나 봐요. 39만 원에
2박스 드리니까 한 박스에 19만 5천 원 꼴인데 이게 사은품까지 드리면 한 박스에 15만 원 정도입니다. 홍삼값보다 조금 비싼데 이게 산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네, 피곤함을 느끼는 손은 따뜻하고 발이 차가운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사랑하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지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주고 싶은 사람 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십시오. 혈당 케어, 장 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100% 발효 특허 제품인 당장 케어 한 박스도 드립니다. 전화문이 1666-1080, 1666-1080이고요. 네이버 검색하면 산삼 순백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당 1번 출구 또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십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두 분을 보면 두 분이 되게 착한 분들이거든요. 제가 되게 마음이 좋고 편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정치판에서 잘 나가고 있을까?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정치에도 또 성실한 시민들로서 역할을 다 하고 계셔서 이 나라가 좀 유지된다고 믿고요. 그렇죠. 또 그분들께서 제 목소리가 뭐 어느 정도 크기로 닿을지는 모르지만은 다 어디선가 듣고 계시리라 전 그렇게 믿습니다. 듣고 있는데 본인은 잘 되냐고요? 잘할 거냐고요? 뭐 저는 이제 민심동행 이제 창당 준비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을 제가 100년짜리 명문 정당 그리고 명품 정당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이제 창당을 선언하게 돼서 아마 당이 만들어지면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당도 우리나라에 나오는구나 아마 매우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을 언제 만들어요? 왜? 지금 제가 이제 당원을 5,0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서 1,000명씩 5개 지역에서 5,000명을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원 가입이라는 게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이미 정치의 고관여자들은 이미 양당에 다 귀속돼 있거나 또 정치 중도층들은 이 당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가입하기를 꺼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입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내가 모으니까 그냥 1시간 만에 우리는 그냥 버스 920대 분량, 920대 분량의 사람들이 쫙 모였다 이러던데 본인은 아니에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가상 버스 아닙니까? 그 장제원 의원은 실제 버스고 그래서 뭐 공 하나 더 붙이셨던데 뭐 저는 이준석 대표는 워낙 그 정치 내공이 있고 또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또 가시는 거고 또 저는 오직 민심 100% 정치 시대 열기 위해서 네. 저는 시민들과 함께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민생정당 만드시는 우리 신 변호사님 제가 응원 드리는데 뭐 이분은 응원할 필요가 없어요. 임세윤님 빡친당 대표죠? 빡친당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없어요, 이제 예, 끝났어요? 마무리가 네. 됐고 이제 저는 저희 동네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동네 어딥니까? 이제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네, 관악구에 지금 이렇게 터줏대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학교도 여기서 나와서 뭐 동네 다니면 다 친구 엄마, 뭐 내 친구들 이렇게 다 만나서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지지 기반이 확실하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임세윤님도 이제 좀 있으면은 딱 출마의 편 이런 거 하겠네. 뭐. 근데 이 정말 그 현역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들이 이 두 분들이다. 임세현 신인기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JW 헬로우님. 신 변호사 이발 좀 하세요. 요즘 유념하겠습니다. 얼른 가서 앞머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제끼면 되겠죠? 약간 버섯머리 스머프 같이 생겼는데 딱 보니까.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정부 행정망이 마비가 돼서 야, 나는 이런 일은 또 내 생전 또 처음인가 아닌가 하여튼 내 기억상으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완전히 망가졌었죠. 3일 내내 이걸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제 나온 속보에 따르면 네트워크 문제로 진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네트워크 문제였다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안전망 전상망 마비의 원인이 네트워크 오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요. 요통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허리가 아픈데 요통 왜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요통 때문에. 요통 때문이다. 네, 이 허리 느낌인데 때문입니다. 지금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이런 식으로밖에 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 아니 말장난 아닙니까? 네트워크 오류, 전산 오류 대 네트워크 오류 같은 말이에요. 그 뭐 원인과 결과가 똑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근데 다만 요거는 있었어요. 하나 발전한 거 있다. 뭐? 적어도 북한 탓 안 했고 전 정부 탓 전 안 정부 탓 했다. 안 했다, 이번에. 그 얘기는 많이 그 두 개, 하더라고요. 그 두 개는 제가 좀 칭찬할 만하다라고 오죽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아니, 했나. 오죽하면 전정부 탓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행정관 마비가 어떻게 보면 오죽하면 전 정부 탓과 북한 탓을 안 했냐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또 약간 내피셜 같은 느낌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부의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오류가 난 게 실제로 원인은 잘 몰라요. 아직 원인 규명도 안 됐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선거 때문에 오류를 만든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허. 정부에서. 어허.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정도로 국민의 신뢰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게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우선은 사실 이런 저도 뭐 민원24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서류도 띄고 했었는데 저는 이런 서비스에 일단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늘 업무에 충실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예방도 못했고 또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겪었고 국가적인 그런 신뢰나 위신이 떨어졌는데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본인이 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사과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물쩡 원인도 가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저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라는 것들도 있었지만은 또 잼버리 사태에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그 정부의 능력 그것이 완전히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상당히 무능 중에 무능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쇄신이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겸허하게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밝혀서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하고 또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은 국민들께서 앞으로를 더 걱정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아이고, 참, 답답스러운 게, 3일이나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해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네트워킹 문제라는 그 소리가 도대체 할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카카오 옛날에 먹통 났을 때 얼마나 정부가 난리쳤습니까? 예? 도대체가 본인들 잘못은 그냥 이만큼으로 줄이고, 남의 잘못은 이만큼 부풀려서 혼내주고, 아주 그냥 정부가 이중적이어도 너무 이중적이에요. 이번에 걱정인 건 네. 또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책임 없이 이상민 장관 책임 안 지고 또 담당자를 또 잘리죠. 뭐 문책하거나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의 그 엉뚱한 책임 방식 뭐 당에서도 당대표는 멀쩡히 가만히 있고 그 임명직들이 총사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하급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리면요. 그분들도 억울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직원들이 일 안 합니다. 이러면은 관료사회 장악 못 해요. 아니 장악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지 않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 아닙니까? 본인이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지. 큰 소리나 다치고 열매는 다 따먹으면서 모든 굳은 일은 다 아랫사람 시키고 일 터지면 니네가 다 책임져라. 옛날에 노비스랑 똑같은 것 같아. 갑질이죠, 갑질. 완전히.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만큼 노비 같아. 권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가져야 되는 불구하고 지금의 정부는 이게 너무 명백하게 대통령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한만 갖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명확한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요 행안부 차관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차관 사과하시더라고요. 장관 어디 가고 도대체. 도대체 우리나라는요 이상민 장관님 무슨 신이에요? 대통령 동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지금 행정부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까 법무부 장관 욕했지만 행안부 장관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회에 또 나가시고. 맨날 해외만 쫓아다니고 앉아가지고 탄핵도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쉬었으면 그동안에 반성을 하고 좀 더 조직을 정비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대통령 비유만 맞추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이 얘기예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금 들어봐요. 전직 네, 국민의힘 전직 국민의힘 당으로서는 사람으로서. 뭐 네. 말씀드리자면 참
좀 민망하죠. 민망하고 그렇죠. 염치가 없죠, 없는 건데 솔직히. 좀 뻔뻔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 뭐 예를 들면 해병대 제1사령관 지키기, 거의 어떤 특정 인물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올인을 하는, 전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 제 머리털 나고서 제가 처음 보는 것 왜 같고. 지키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어. 나는. 뭔가 이제 사연이 친해서?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공적인 일을 너무나도 그 사유화하는 식의 이런 업무 방식은 저는 뭐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워시님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조롱, 말장난 정치 아주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KT23님, 반성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이상민님. 스텔라님, 정말 이번처럼 뻔뻔한 정부가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내가 봤을 때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냥 본인들은.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만 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해결하는 것도 없고 모든 잘못은 다 쟤네가. 모든 영광은 다 나에게. 이거잖아, 지금. 과연 이게 정치인으로서 혹은 행정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상합니다. 진짜 정말 국가 기강이라는 것이 흔들린다는 걸 이 정부 통해서 저는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장모 이름 안 적 없잖아요.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맞네. 희대의 일들을 저희는 맞네. 겪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진짜 네. 그러네. 네, 대통령 장모 이름 안 문재인 적 대통령 있으세요? 장모가 누구예요? 장모. 몰라요.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모셨던 사람이지만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 장모는 누구예요? 아니 뭐 그냥 몰라요. 근데 김영태 대통령 장모는 누구예요? 장모는 아무도 몰라. 전두환의 장모도 아니 모르네. 우리는 장모뿐만 아니라 그 처남 이름까지 알아, 영부인의 오빠 이름까지 알잖아요. 처남 이름도 우리는 예, 예. 알죠. 이런 그리고 희대의 일들을 겪고 있다. 우리가 이 가족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 이 가족들을. 게다가 이 가족의 지인들과 가족과 싸우는 사람들 다 알아. 뭐 게다가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뭐 무당 이름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무당일까지 참. 알고. 야. 종교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그러니까 종교도 네, 알아요. 종교도 알아요. 근데 원래 종교는 우리가 좀 알았었는데, 야 신기하네. 자, 두 번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합니다. 한 장관이 지난주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한 이후에 총선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이 국민의힘을 마치 살려야 될 전사처럼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전 한동훈 장관이 야당을 도발하고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대강으로만 맞서는 것이 전략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분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지금이 이해가 되거든요. 평생을 권력만을 쫓아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제가 설명 좀 드리면은 박영수 특검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 이분의 비리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알게 되셨고, 당시에 그 양지식 특검보, 이분이 그 비리의 오른팔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강백신, 이복현, 양석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다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 특검팀이 지금 이 정부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황태자가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3차장 검사를 했고요. 대검에 갔을 때 반부패부장을 하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을 권력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 해바라기다. 이렇게 정의하면 국민들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 이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취임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따져보면은 국무위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검찰의 사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받는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서는 너무나도 정치 편향을 과도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는 좀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또 하나는 업무적 무능입니다. 이 업무의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탄핵하자 이렇게 가면 너무 감정적이고, 업무의 무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데 한 명도 쓸만한 장관이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는 인사들을 마구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무능하거나 나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소송도 많이 건드렸는데요. 그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무죄 나왔고요. 더 탐사에 대한 영장 청구 두 번 다 기각이 됐고, 권한쟁의 심판 졌고, 거기다가 마지막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긴 게 없다니까요. 오전 전패를 한 분인데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투수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네. 어깨 빠지거든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신임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패배의 그 아픔을 잊고 다시 또 그 연예인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죠. 그냥 시끄럽게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대구를 간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죄송합니다. 대통령. 제가 미쳤나 보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헷갈리는데 한동훈 장관.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아바타로 보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보기 때문인데 한동훈 장관을 내 지역에 없나면 지지할 거냐 안 할 거냐 봤을 때 대구 말고는 다 지지 안 한다는 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콘크리트와 비슷합니다. 60에서 70까지 나와요. 심지어는 40대는 78%까지 나옵니다. 그 일부 조사에서는요. 그만큼 그러니까 대구 이외에는 한동훈 장관 지지받을 수 있는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대구 가서 약간 본인 마약 근절한다고 하셨잖아요. 본인 마약 먹고 온 거예요. 거기 대구 가가지고. 그 마약 먹으러 드시러 간 거 아닙니까? 저는 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고 거기서 말한 게 이거잖아요. 나는 원래 대구 시민을 존경했다. 좋아했다. 존경했다. 그럼 서울 시민은 존경 안 합니까? 본인 강남구 사시면서? 그러면 경기도 시민 존경 안 합니까? 왜 대구 시민만 존경합니까? 아니, 뭐 존경하실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가서 한 이유는 대구를 나가겠다라는 명백한 의사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선거를 합니까? 왜 그거 갖고 지금 정치를 하시는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었던 일들과 매우 흡사한 일들을 똑같이 아바타처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기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인격을 너무 많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기는 거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카푸치노에 있는 거품 같은 건데 인기에 취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굉장히 좀 혼미한 상태 아니냐. 처음 받아보는 이런 스포트라이트와 인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취해 있는 거 아니냐. 좀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슨 BTS까지 비교를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건들 게 있죠. 노래를 어떻게 잘하실 수 있지 BTS를 건듭니까? 아니 이거 전역 시간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기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렸다. 아이고 BTS 팬들이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진짜 팬인데 정말 이거는 불쾌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와이프 진 변호사 와이프의 행보도 막 아주 독자적으로 언론에서 띄워주잖아요. 이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막 너무 똑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총장에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나왔던 그 모습하고. 근데 둘이 딱 틀린 거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무속을 전면에 내세우냐 안 내세우냐. 이거 말고는 사실은 특별히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과연 이거를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혹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요. 한동훈 장관은 대선 주자 지금 한 2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대통령 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말도 저는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 윤석열 정부 검찰 정부 한번 꾸려가지고 그 맛을 지금 국민들이 다 봤는데 또 다시 더 매운 맛의 검찰 정권을 탄생시킨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 뭐 당에 가가지고 역할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검찰 정당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검찰 정부 검찰 정당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선 치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민심 보여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이제 비판할 건 우리가 당연히 매섭게 비판해야겠지만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생은 반복된다. 희극 다음에 비극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희극으로 한 번은 재미 봤겠죠. 그다음 비극입니다. 똑같은 거 하면 또 비극이에요. 이번에는.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만들면서 모집한 지 하루 만에 동참자 수가 3만 명 넘어섰다. 그런데 이분 왜 자꾸 간보기 하죠? 솔직히 난 이준석 대표를 신당을 만들어서 뭔가 바람을 일으키길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분 자꾸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면 120석 너끈한데 이딴 말 하는 거 나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뭐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안 불러주냐는 식으로 자꾸 손짓하고 먼저 뭔가 좀 기웃기웃거리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이래요 도대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신당을 하겠다고 나온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저는 사실 이게 신당이라는 것이 정치 개혁에 있어서 국민들의 여망을 담는 작업이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네. 굳건한 의지와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전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고 또 전직 여당의 당 대표까지 지냈고 대선과 지선에 공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마 더 많은 기대를 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데요. 전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간을 본다라고 비춰질 수는 있는데 간 본다기보다는 결심이 다 안 선 것 같아요.
그럼 아직도? 보통 결심이 안 섰을 때는 네. 좀 말을 아끼거나 방송 출연을 자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텐데 결심은 안 섰는데 방송은 많이 나가다 보니까는 여러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그 뱉어놓은 이야기 속에서도 모순 충돌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다가도 또 그래도 12월 27일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이것도 하나의 그 모순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은 저는 당장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 더 이준석 대표다운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제 발언 중에 한동훈 장관은 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동지적 관계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놀랐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어제 말을 또 들어보니까는 또 당에 남을 마음이 더 있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지지자들은 4만 명, 5만 명 이제 앞으로 이게 10만 명, 20만 명 갈 텐데 그러면 그 원성에 이끌려서 안 나올 도리가 또 없지 않나. 전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위치한 것 같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나는 사실 당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유지하는 게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 명의 그 인생 역정을 가진 정말 이 베테랑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거를 다 통제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기가 엄청난 내공과 카리스마와 이런 게 사람들이 휘어져는 뭔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데 젊은이들에게는 그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뭐 이합집산 해가지고 현역 정치인이나 뭐 나중에 정치인 이런 분들이 온다고 치면 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훨씬 더 곤란지경에 빠질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것을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창당을 할까에 대한 의구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할 거면요 조용히 합니다. 우리 신인규 대표처럼. 그렇죠. 그냥 쓱 내가 합니다. 뭐 쓱 하는 거지. 뭐 내가 합니다. 쓱 이렇게는 그 냄새만 피우진 않을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게 바로 강본의 정치라니까요. 강목이. 그 저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동안에 했던 언행들이 있어요. 다시는 뭐 창당 안 하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도 있었고 맞아요. 본인이 국민의당 할 때도 그랬고. 바른미래당 하면서 좀 바른미래당. 추운 걸 네.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행동들을 몰라요. 진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냥 냄새 피우기가 좀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 당내 분란을 본인이 마무리한 다음에 마치 영웅처럼 나타나는 게 본인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런 역할을 다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12월 27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는 한 신당을 창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윤 대통령에게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본인이 윤 대통령이 뭔가 하면 그거를 핑계 삼아 나 신당 창당 안 하고 여기 붙어 있을래 라고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좀 들려요.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는 전직 당 대표를 지냈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또 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변수로 두고 신당 창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이것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죠. 결단을 해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면은 신당을 안 할 것이고 또 안 바뀌면은 신당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하잖아. 사실 조건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걸어놓고 상대방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신당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조건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닌가 전 그 생각이 들고요. 평가라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그리고 평가가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럼 전 거기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냥 나오면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가의 기준과 잣대를 자신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 그리고 그 태도 변화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태도 변화로 볼 것인지도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12월 27일이 되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결정을 전 뭐 그때 되면 이제 더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결심의 날이 저는 임박해 오고 있다.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자기 라이벌이라고 그러죠? 한동훈 장관 너무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 약간 스타일 비슷하긴 해요. 느낌은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앞서고 이런 느낌 비슷하긴 한데 그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 말씀하신 것은 12월 27일이요. 저는 그때가 뭐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성사되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은 아마 우리가 아시겠지만
받겠습니까? 네. 안 받을 거라고 저희 추측하잖아요. 네. 그걸 빌미로 그냥 대통령을 쫓아내고 이 당을 접수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당을 접수해 자기가? 네. 나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 당이 본인 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들어온 도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 당을 접수를 하는데 그 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냐 안 받느냐 그 시기다 저렇게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하나 변수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도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 남아서 다시 한번 그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신당을 요구하는 지지자분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미련이 없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고요. 또 저도 이준석 대표가 밖에 나와서 저는 신당을 네. 하는 것이 네. 더 본인에게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당에 남았을 때 그럼 과연 이준석 대표가 있으니까 그럼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과는 좀 많이 국면이 다르지 않나.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히려 근데-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부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 국민의힘이 바뀔 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냐 안 받냐의 중심으로 내쫓고 접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대표적 비명계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의 강연자로 나갔어요. 날 오라 그러면 가겠다 이건데 오라고 합니까? 뭐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위에 강연을 한다는데요. 뭐 글쎄요. 이렇게 좀 예민한 시기에 저렇게 강연이 불러준다고 해서 가시는 것은 좀 정무적 판단이 좀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에 저는 꽤 들을 얘기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이 아마 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화되고 좀 전체주의적으로 흘러간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에 대한 메시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상민 의원의 이런 행보에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국민의힘 안에 있다가 용산 전체주의를 비판하고 더 이상 이 당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돼서 더 이상 네. 할 수 없다고 나왔는데 네. 다시 국민의힘에 가겠다? 이것은 다시 한번 배지를 달기 위한 육선을 향한 몸부림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공천 주겠습니까? 나는 가면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가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고요. 제가 우리 임승희 대변인께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어젠가요? 그 민영배 의원 그 행사에서 네. 최강욱, 김용민 의원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강용민 이 분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또 좀 센 발언을 했어요. 암탉 운운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뭐 누구 모를 얘기하는지 수가 제가 없겠죠. 알겠지만 네, 암탉이 너무 설치니까 어쩌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죠. 이게 단어 선택에 좀 신중을 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도인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V1이 누구고 V2가 누구냐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좀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 가보면요 사진이요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보면 되게 막 밑에 막 배경처럼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여사 중심으로 국정 운영 가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단어 선택은 조금 요즘 조심해야 야당이 된다. 민주당이 조금 또 요즘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청년 비하 때문에 플랜카드 그 문구 때문에 지금 다들 시끄러워 죽겠는데 최강욱 의원은 어제 민영배 의원과의 그 출판 기념회에 나서가지고 암컷이 나와 설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석으로도 뭐 괜찮다 뭐 이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반윤연대가 명확해진다.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 행동이 선거 연합도 있겠지만 윤석열 탄핵 발의가 먼저 우선이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적절합니까? 아니 근데 그 네. 권력이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다 권력 의지를 갖고 하잖아요.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똑바로 잘하면요. 권력 갖기 싫어도 국민들이 줍니다, 표를. 네.
근데 저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하는 일도 잘 모르겠고 매일 이런 권력 투쟁적인 요소로만 이제 이분에 한해서는 진짜 탄핵 중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해도 탄핵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처럼 하면요 정말 전형적인 권력 투쟁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이분이 그럼 권력 잡으면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나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 이거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까 최강욱 의원 얘기하셨는데 이분이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김남국 의원하고 회의하면서도 네. 뭐 발언이 있었는데 최강욱다운 역시 그 실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익희 변호사 왜 한 말 있어요? 아닙니다. 그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위반한 것도 많고 법치를 어긴 것도 많기 때문에 그 국민이 그런 시선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익희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엄혹한 시기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두 번째 광고주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인데요.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낮춰주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상황 자체를 진단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 방향 그대로 쭉 가는 걸로 하는 게 맞겠죠. 클리닉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들도요, 여러분들 항상 변호사는 안 만날수록 좋지 이런 말 하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요, 안 만나도록 미리미리 변호사들하고 상의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정론이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확실하지 않은 그런 위험성에 대비해서 현재 확실한 돈을 투자해서 미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방문 상담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1644-1236, 1644-1236. 외우기 쉽습니다. 1644-1236. 외우시고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친이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쇼미더 민심 시작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쇼미더 민심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의 민심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뉴스마트 본부장 함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그게 끝이에요?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눈도 오고 살짝 이번 있지만. 주에 또
모레부터인가 또 더 추워진다고. 아 그래요? 네. 모레 더 추워진대? 아, 나 건강 추워. 조심들 하셔야겠죠. 추우면 안 되는데. 네. 추우면 너무 썰렁한데 큰일 났네. 자, 쇼미더민심. 뉴스마트 의뢰를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긍정평가 32.2%, 부정평가 64.7%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보다 뭐 긍정이 0.7%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도 0.3%포인트 상승했는데, 오차 범위 내에 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긍정평가를 서울에서만 보면, 네. 지난 조사 때는 38.3%였는데, 이번 주에는 29.5%로 8.8%포인트나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 지지도가 조금 떨어졌다. 물론 뭐 또 오차범위 내니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는 어쨌든 살짝이라도 또 오른 것으로 조금 나오긴 나왔네요. 예, 대신 이제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한 15.1%포인트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서울 조금 서울에서 떨어지고 대구 경북에서 오르고. 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원장님. 사실 그 여론조사 꽃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7% 하락했다라는 주중 조사가 있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그 아펙 일정을 마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출국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루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나갈 건데 왜 왔냐고. 괜히 비행기 값만 들어가고. 환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하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2013년에 부동산 투자용으로 349억 있는 것처럼 은행 잔고 위조했잖아요. 그게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네. 국정 지지율이 이거밖에 안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해도 다시 주말 동안 그 정도 뉴스에 반등됐다라는 게 좀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는 사실 더 놀란 게 그것도 놀랐지만 최은순 씨 판결을 보고 대법원 판결을 보고 여당이 내놓은 반응이 더 황당무계했습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문정부 때 잘못 기소된 거다. 이런 취지로 말한 거잖아요. 어떻게 현 여당이 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억울하다. 옛날에 사실 이재명 대표 억울하다 말 한마디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지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거고.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차곡차곡 이제 쌓아두는 거죠. 맨날 쌓기만 해요. 그렇지? 우리 언젠가 터지겠죠. 아니 우리 본부장님 진짜 사람이 느릿한 건지 쌓는 다 터지겠어 흘러내리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얘기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통령 부정평가의 고착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부정평가가 지금 60%대 중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층의 부정평가는 70%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40%가 원활한 국정 운영의 마지노선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미 깨고 내려온 지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리고 35% 대 6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긍정평가가 35% 밑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60% 넘으면 중도층이 부정평가로 완전히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딱 우리 건데? 요거 딱 우리 보세요. 거예요. 딱 우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치가 상당히 위험한 수치이다. 예. 그래서 아마 총선을 전후해서 특히 이 당정용이라고 하나요, 요즘? 그 갈등이 더 점점점 커질 것이다. 지금도 말을 이제 슬슬 안 듣기 시작하는데 이미 레임덕이 이 정도면 레임덕이라고 봐야. 이미 온 거 아니냐 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들을 많이 그리고 하긴 또 하나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순방 말씀하셨는데 네. 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1위로 내세우는 이유가 뭐 외교를 잘해서라고 하는데 그래요? 되게 잘하는 이번에 에이펙 한번 보세요. 일본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다 했습니다. 우리만 못했어요, 중국하고. 우리만 못했어요. 네. 뭘 잘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파트너를 우리 최대 교역국이고 정전협정 당사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 있는데도 1분도 얘기 못하고 왔어요. 그러고 와서 환승하고 또 가고. 무슨 외교를 잘했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기시다는 7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리고 기시다를 그렇게 치우쳐주고 기시다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시다 지지율 20%밖에 안 되죠. 바이든 마찬가지죠. 본인 지지율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중국 사람은 만나지도 못하고 시진핑은 팽당하고 우리 빼놓고 우리만 왕따야. 자기네끼리 또 다 만나. 시진핑 입장에서는 참네요. 한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일본만 하면 아유 쟤는 어차피 따라오니까. 어차피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야, 거예요. 그런 외교를 뭘 잘했다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야,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만큼 콘크리트 지지율은 정말 콘크리트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30%? 네. 자, 왜 그런지 진짜 이상한데. 아까 그 본부장이 말한 긍정 30%, 부정 60%, 그 얘기 맞는 말이에요? 35대 60 법칙. 그러니까 네. 35대 60 법칙이라는 게 중도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근거가 거죠. 있어요? 3명이 있어요. 네. 3명 중에 지금은 3명 중에 2명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한 사람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따라오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중도층은 더 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편승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요. 자,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LS 자동 방식, 그러니까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 이번에 했고요. 표본 5천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표본 조사 완료수는 1,018명이고 응답률은 6.2%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박민 사장 취임 직후에 KBS가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부 진행자 교체, 뭐 일부라고 하기도 그래요. 진행자 교체됐고 교체된 진행자들도 매우 불만이 많더라고요. 날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 이러면서 화가 많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났습니다. 네. 어쨌든 진행자 교체 및 프로그램 편성 제외 과정 등 그리고 이제 제작진들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거기에 반기를 드니까 이번 주에 제작진들 다 회의해가지고 남아있을 사람, 나갈 사람 다 정한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게다가 KBS에서 내놓는 윤땡 뉴스는 채널A보다 심하고 TV조선보다 훨씬 심하다. 지금 이게 중론이거든요. 자, KBS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죠? 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52.8%의 응답자가 KBS에 대한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고요. 29.5%가 KBS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네요. 잘 모르겠다 17.7%.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조 변호사님, KBS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되네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죠?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랬어요. 연령대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지지하는 그 아까 30% 콘크리트층하고 굉장히 일치를 하거든요. 그게 여기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세 이상하고 대구 경북에서만 이런 응답이 높았어요. 맞습니다.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다. 아니, 대구 경북은 왜 그런 거예요? 제 고향이기도 한데. 모든 저 수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7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TK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절반 이상이 다 방송 장악 시도다. 그리고 중도층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절반 이상이 KBS 사태를 방송 장악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맞습니다. 자, 박민 사장 어쨌든 간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 방송했습니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신뢰를 우리에게 잃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왜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사장들이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주제넘는 일이었고 이건 마치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대통령이 나와서 지난 정부 때 잘못했으니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마디로 자신이 앞으로 하려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이런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하는 거는 잘하는 거니까 봐줘. 뭐 이런 식의 일종의 사과쇼가 아니었나. 제가 너무 뜬금없었어요. 이거였어요. 불공정 편파 보도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해당 기자나 PD를 업무에서 배제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좋아요. 뭐가 불공정 편파 보도였냐. 이거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몇 가지 나열을 했는데 네. 물론
그리고 나서 9시 뉴스에서 뭐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앵커가. 그 몇 가지 그 나이가 반론권을 이해가 안 줘야죠. 가더라고요. 그걸 보도했던 기자나 PD한테 반론권을 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아니 그리고 사과를 해. 그런 게 기자나 PD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데스크에서 다 해결해가지고 오케이가 돼서 방송 나가는 거 다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누구에 대한 사과인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리둥절했는데. 누구에 대한 사과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더 라이브가 시청률 조사에서 3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 KBS에서 이번에 다 교체된 그 프로그램, 폐지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국민의 뜻에 그러면 그 정도면은 맞는 방송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유감을 표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분들이 그 폐지된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민 빼고 사실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윤통 사과 내지는 대정권 사과, 정권 사과로 보이는 거죠. 정부에게 미안하다. 예. 니네 편 안 들어줘서. KBS가 2020년도부터 3년 내리 언론 신뢰도 1위 했어요. 맞아요, 1위 했어요. 각종 조사에서. MBC에 이제 올해 1위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긴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 갑자기 불공정 사과를 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쇼죠. 누구의 신뢰를 잃어버렸냐는 전 겁니다. 세계적으로도 MBC하고 그리고 KBS를 신뢰도 있는 언론으로 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저도 이제 이분 박민 사장 저보다는 선배인데, 저도 문화일보 친하시잖아요. 친하진 않습니다. 친해요? 친하지 같은 회사 않습니다. 다녔다니까. 같은 회사 그러셨구나. 선배입니다. 예. 있었고 한 20년 안 본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낙하산 되신 분이 나와서 할 말은 절대 아니었고, 또 기자 시절에 그렇게 편향적인 칼럼을 쓰신 분이 그쵸. 공정성을 내세워서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일보는 사기업이에요. KBS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긴 사주의 언론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KBS는 시청자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청자를 무시하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시사 교양 프로그램 1위가 였어요? 더 라이브인데 네, 더 라이브. 그걸 갑자기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예? 이게 무슨 80년대 무슨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자,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예,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5.0%, 국민의힘은 32.7%, 정의당 2.8%, 기타 다른 정당 2.8%, 없음 15.5%고요. 잘 모르겠다 1.2%로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본부장한테 여쭤봐야 돼요. 왜 우리 거에서는 민주당이 항상 국민의힘보다 높게 지지도가 나와요? 근데 왜 다른 방송에서는 항상 같거나 우리가 좀 더 낮게 나오거나 뭐 이렇게 나오죠, 민주당이? 저희하고 리얼미터가 좀 비슷한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는데 갤럽이나 이런 데랑 좀 틀리죠? 좀 달라요. 네. 조사 방식 때문에 그런가? 근데 저도 그거는 미스테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게 더 정확하다고 지난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네, 우리 설명을 거랑 해드렸습니다만 네. 저희가 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밖에는 뭐 왜 딱히 그런지 어떤 모르고?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당이 창당이 된다는 건데 이번에 그 아들 뭐 외국 대학 다닐 때 쪽지 시험에 부모님이 도와줬네 안 도와줬네 가지고 그때 업무방해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하고 그 조국 장관하고 그 부인이 재판 받으면서 나 좋다 그럼 그 외국 교수 증인으로 신청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 2월인가 그때 오면은 재판을 열어가지고 진짜 들어본다는 얘기거든요. 재판부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총선 전에 어쨌든 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의 의문점 등 중에 몇 가지가 또 풀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씌어졌던 뭐 혐의점이나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살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더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거구제 이번에 어떻게 또 바뀌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만일 위성정당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행 준연동형제로 간다면 뭐 조국신당이나 뭐 송영신당이나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죠. 이번에 지금 물어봤죠. 네, 물어봤습니다. 조국신당이 창당된다면. 지난번에 지난달 22일 조사 때 우리가 이준석, 유승민 신당, 네, 그다음에 윤석열 신당 그렇게 물어봤듯이 똑같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조국 신당이 창당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국 신당은 8.3% 나왔습니다. 되게 높네. 더불어민주당이 38.9%, 국민의힘 32%, 정의당이 3.4%. 근데 이렇게 되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 표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봐야 예, 되겠네. 그렇게 봐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은 생각보다 커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국 신당이 출범을 하면 6.1%나 하락을 하고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0.7%만 줄어드는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정의당 정의당보다는 지지율도 높아요. 지지율이 정의당 지지율에서 오히려 정의당 지지율이 조금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조국 신당은 민주당의 조국 신당과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이 약간 둘 다 계륵이네. 그 각 당 입장에서 근데 보자면. 이게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이준석, 유승민 신당 같은 경우는 17.7%였고 중도들이 갔잖아. 예. 윤석열 신당이 14.2%. 네.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대거 옮기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때보다는 좀 임팩트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민주당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 아닐까요? 저도 좀 지금 출범하기도 전인데 8%대가 나온 거는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생각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거의 10% 넘게 지지율 나온다라는 조사 있었던 거 맞아요. 기억하시죠?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정책 대회하고 어떻게 하면서 점점 이제 기대감이 조금 현실하고 맞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열린민주당 5% 지지율로 총선에서 실제 21대에서 얻었고 3석을 얻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 전에 기대감이 한창 높을 때인데 8%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슈가 덜 되고 있다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그 국정 운영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12.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 지지를 받는 층이 어디였냐면 40대, 50대, 그 다음에 진보층이었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못한다라고 하는 층에서 12.8%의 지지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층에서는 이제 한 자릿수 지지대였는데.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준석 씨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정치도 해봤고 워낙 대중 앞에서 뭔가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하는 사람이긴 한데 조국 교수는 사실 그보다는 좀 더 소극적이라고 할까? 제가 봤을 때. 좀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네. 결도 다르고 그래서 당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좀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 네, 어쨌거나 김어준 그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하겠대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명예를 명예회복. 찾겠다. 이게 저는 조국 교수식 화법으로 창당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석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어쨌거나 직업 정치인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지율이 의미 있는 게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호남하고 경기 인천에서 거의 10% 정도의 지지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 출마설이, 광주 출마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여론은 어떤 제도를 가장 선호하던가요? 대단히 중요한데 국민적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네, 이걸 여쭤봤어요. 어떤 제도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연이 가능한 현행 준연동형제를 선호한다가 13.8%.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20대 총선까지 했던 건데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을 선호한다가 33.2%.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금지하되 다른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능한 완전 연동형을 선호한다가 32.6%. 이것도 괜찮네요. 잘 모르겠다가 20.5%. 잘 모르겠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 병립, 그러니까 현행 연동형제는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10%대였고 과거 병립형하고 완전 연동제가 이 팽팽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정치 성향별로 보면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병립형을 더 선호합니다. 한 10% 더 높아요. 네. 진보는 팽팽합니다, 또. 근데 중도에서는 연동형이 10% 우세해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국회 진출이 더 활발하게 되는 걸 더 선호하는 거죠, 중도층에서는. 사실 그렇죠. 왜냐면 네. 기회를 자꾸 줘야지 너무 양당만 지금 독식 체제로 가서 옳지 않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국힘 쪽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수 쪽에서는 그쪽으로 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사실 친당 창당이나 이런 것도 핫하긴 합니다만 재밌는 뉴스긴 하지만은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선거법 개정이에요. 지금 아마 11월 말까지도 안 될 것 같은데 선거법 개정 시한도 지났지만 근데 선거법이 룰이기 때문에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위성 정당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도가 과거의 병립형, 그러니까 지역구로 이 300석 중에서 253석을 주고 나머지 47석의 비례를 정당 투표를 한 다음에 나누는 방식. 그게 예전에 이제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사실 국민의 표심 중에서 50% 가까이가 사표가 된다라는 게 20대까지의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국민들이 정당 지지율을 주시고 지역구에 표를 주시는 거랑 맞추자라는 게 21대 때 이 준연동형으로 비례제도를 바꾼 거였어요. 그러면 네. 좀 더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결과,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동형으로 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분들 중에서 60대, 70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예 옛날로 가자. 연동제라는 게 막 복잡하고 무슨 위성정당 출범하고 하니까 과거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개정해야 될 방향 자체를 보면 연동형으로 가는 게 원래의 원칙에는 맞고요. 표심하고 득표수를 같이 맞추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위성정당의 출범 연역을 보면 사실 처음에 지난 21대 때 기억을 하셔보면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연동형으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비례한국당 만들겠습니다. 그 정당 지지는 글로 몰아주세요라고 했더니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열린민주당이 또 출범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또 역사를 보면 친박연대가 사실상은 그러한 비례제도를 악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정의당까지도 사실은 뭐 선거용으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연동형으로 아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자라는 방향은 맞지 않죠. 원래 그 세계적으로 추세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들이 다 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네. 근데 이게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자고 하면은 이거는 정치 개혁의 어떤 정신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위성정당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47석이 있는데 36석을 그 위성정당인 그러니까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가져갔거든요. 20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30석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거대 양당이 더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그 15일에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지도부에 전달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민주당 지도부는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이제 해서 좀 진행을 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무엇이 좋은 제도인가 또 판단해서 자꾸 공부하고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 쇼미더 영심 시간입니다. 뉴스인사에 대해서 준비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들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되지만 재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 뭡니까? 그 인요한 국민의힘 그 혁신위원장이 제기한 험지 출마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만약 당신이 국민의힘 공천권자면 나 진짜 공천권자 하고 싶다. 네가 가라 험지 한 명을 뽑으라면 아래 국민의힘 인사 중에 누구일까요? 아, 좋아요. 질문.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네가 가라 험지. 네, 8,3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분이 장제원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되시겠습니다. 50% 나왔고요. 알량한 네. 정치 인생 연장하며 서울 안 가라고 하셨는데 네가 가라 50%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 보기로? 보기를 올려줬죠. 네, 윤핵관 왜 더 중요한 사람들 많은데 왜? 나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없네.
네, 그다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요한 혁신위원장. 본인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인연 혁신위원장은 지금 서대문 감내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어차피 지금 서대문이면 서울이니까 뭐 나름 범험진가요? 뭐가 험지에 그 사람 그분이 그 동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거기에요. 연대 앞에. 또 구청장 뭐 아드님도 뭐 채용하시고 뭐 비서관인가 뭔가 그 세브란스 병원 거기 있잖아요. 그 안에 연대 안에. 자 그리고요 김기현 대표도 있네요. 김기현 대표가 세 번째입니다. 17%. 당 대표로서 자기 희생을 해라. 야, 그다음에 3%가 주호영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 서울 절대 안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타 인물도 2%인데 저는 여기 왜 한동훈 장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러네. 한동장은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대통령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나오셨으면 저희 영친이 픽에서 아마 1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일단 댓글도 볼까요? 네, 마던님이 당선이 될 수도 있다고 꿈꾸는 인간들이 한심합니다. 아. 힘쓰지 마시라. 어차피 떨어집니다. 완전히 찬물을 쫙 끼었는데. 예, 호준님께서 여야 불문 3선 이상은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 12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후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3선 이상이 무조건 물러날 건 아니고 좀 잘하는 사람은 냅두고 못한 사람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를 뭐 딱 줄자대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분들은 계속 있으면 좋죠. 네.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분들 리스트라도 만들어서 좀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3선 이상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근데 인요한 씨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은 그럼 나오는 게 전제로 되고 이 혁신위를 맡은 겁니까? 그게 전제가 됐다라고 본인이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날까지 혁신위원장 발표 나기 전날까지도 지역구 행보를 했고 또 최근에도 그래요? 예, 본인의 비서로 채용한 사람이 지금의 구청장 아들이라면서요. 아들인데 네.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보통은 이제 구청장에 대해서 밀어주기 때문에 네. 서로 굉장히 파트너인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구청장 아들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구 준비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는 모르지만 이렇게 물 밑에서 약속이 돼 있는 건가요? 내가 너 여기 혁신위원장 시켜줄 테니까 뭐 이거 하나 주고 그냥 그분이 혁신위원장만 하고 말 건 아니다. 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네. 그러면 왜 이분이 뽑혔을까? 신기하네. 어쨌든 합시다. 네. 댓글. PCS266님이 여기 또 인요한이네요. 인요한이 솔선수범해야 한 사람이라도 따를 듯. 예, 험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인요한이 수선수범하면 따를까요? 안 따를 것 같은데 나는. 저도요. 만영님께서 험지 출마가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그 자리에 용산에서 진짜 윤핵관이 낙하산 타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혁신이냐? 웃기고 자빠졌구나. 야, 이런 거 정말, 가지고 거예요? 예. 웃기게 자빠졌구나까지. 험지 출마가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라. 야. 근데 정말 이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분이십니다. 용산에서 윤핵관이 낙하산 타고 내려올 것까지는 않아. 험지 출마하는데 왜 그 자리에 내보내겠어?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내려앉겠지. 그 말이 아니고요. 네. 험지 출마하는 분들 보내고 그 자리 따뜻한 양지에 내려보낸다. 그러니까 이 부산 뜻이네. 사상구나 대구 수성갑 같은 곳에 이제 윤핵관이 살게 안착을 그렇죠.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게 양지죠. 그거를 양지. 꿰뚫어 보셨네요. 네. 예, 그리고요. 성수님께서요. 험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안 속아요. 맞아요. 라고 이 말이 맞네. 예. 그 다음에 유저 LK4HY님께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 순으로 뽑으면 됩니다. 장재원, 주호영, 김기현. 네. 예. 예. 마지막. 예. 진국님께서 누가 가든 국민들은 그다지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다지만 국회의원이나 위에 있는 분들은 경제, 민심이 안 좋아도 나몰라라 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국화가세 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다 나은 정치, 나라 만들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항상 응원할게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나 오늘 2번 뽑을래. 진국님. 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나를 응원해 주셨어. 야,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네, 진국님 고마워요. 자, 또 두 분 뽑아주세요. 저는 만영님. 만용님? 네. 험지 출마가 혁신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라.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성수님, 험지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은 안 속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사람들 저는 뽑고 싶은데 마더님 당선될 수 있다고 꿈꾸는 인간들 한심하다. 힘쓰지 마라. 어차피 떨어진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그분은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저희 통통생활몰 통통물에서 신상품 출시된 거 지금 화면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쌀이 보입니다. 쌀이 저쪽 끝에. 한국 사람은 밥힘이 제일 중요한데요. 밥심이. 예쁘게 생겼네요. 좀 보여주세요. 뭐가 이렇게. 단단한데요? 예. 소비자 선호도 1위인 강화 교동 해풍 맞은 고시히까리. 고시히까리 통통쌀입니다. 고시히까리. 맛있어요.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신선하고요.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인데요.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좋은 통통쌀입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구매해서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도 먹겠습니다. 통통쌀 출시 이벤트로 11월 30일까지 노영희 뉴스인사이다 시청자들에게만 특별히 10% 할인 쿠폰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혜택 받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통통쌀 그냥 통통몰 들어가셔서 통통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미더 영신 베스트 댓글 3분 아까 저희가 뽑았지 않습니까? 이분들께도 통통쌀 드리겠습니다. 통통쌀 출시 기념으로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3분에게 고시까리 통통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 유튜브 커뮤니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하고는 여기까지 일단 인사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박경수 전 불교방송 보도국장 그리고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 박경수님은 저희가 처음 보시는데 한번 내일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린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